계속해서 화재 플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소파 쿠션을 태우는 장면인데 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방 중간, 그리고 벽면, 그리고 모서리에 태우고 있는데 점화시킨 후 17초 후의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 중에 어느 곳에서 불이 붙는 게 위험할까요? 방 중간, 모서리. 예, 맞습니다. 모서리에서 태우는 게 가장 위험하죠. 왜 그러냐 하면 중간 같은 경우는 이 화염이 산소를 계속 흡입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땡길 수 있기 때문에 360도에서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로 뻗어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서리 같은 경우는 산소가 두 방향에서 지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얘가 천장을 통해서 화염을 확산시켜서 산소를 빨아당기는 거예요. 산소를 찾아간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화염이 확대되는 이 부분에서 복사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가연물을 다시 열분해시켜서 점화를 시키죠. 그래서 연소 확대가 빨리 되는 거죠. 산소를 두 방향에서 당기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열이 확산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적이 많이 되죠. 여기서는 산소는 360도 당겨가지고 불은 커질 수 있지만은 열 확산이 밖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열을 축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염이 위로 뻗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방 모서리에서 불이 나면 연소 확대가 빨리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운 연소 생성물은 주위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밀도가 낮아져서 불역이 생겨 상승을 합니다. 상승은 옆에 공기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하거나 또는 천장에 닿을 때까지 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천장에 닿아서 옆으로 흐르죠. 이걸 우리는 실링 제트라고 합니다. 플럼이 천장에 의해 제한되고, 그리고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얕은 층을 형성하며 빠른 속도로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실링 제트의 두께는 이 구획실 H의 0.1H라면 보통 10% 정도입니다. 10%니까 우리가 보통 층고가 3m라고 하면 30cm겠죠. 30cm. 그래서 30cm 안에 우리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가 있어줘야 빨리 감지를 하겠죠. 여기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 화점과 가까이 있습니다. 얘보다는 가까이 있지만은 이 30cm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감열이 늦어서 이 친구보다 늦게 개방입니다. 즉, 이 친구가 화점에서는 멀지만은 이 30cm 안에 들기 때문에 빨리 감지를 해서 개방이 되는 거죠. 연소 생성물이 상승을 해서 실링 제트가 형성돼서 가더라도 이 부분,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쌓이겠죠. 계속 쌓여가 내려옵니다. 쌓여가 내려오고 빠져나가는, 계급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HRR이 커지면 이 부분이 나가는 연기보다 쌓이는 연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성대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쭉 쌓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고온가스층이라고 하죠. 고온가스층. 이 부분에서는 실링 제트에 의해서 이쪽 천장면 또는 벽면에 내장되거나 미연소된 연료에 열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이 고온가스층의 온도, 이게 이제 복사열을 내죠. 복사열을 내면 이 바닥에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 바닥에 우리가 20kW per
제곱미터, 그러니까 1m 1m 바닥 면적의 20kW 정도가 열이 복사가 된다면 우리가 플래시오버로 전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빨리 이 방 전체에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보통 이 부분이 고온가스층이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카본이 많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소방관의 시야를 제로화시킨다. 화재 현장에서의 연소 확대는 화염과 그리고 뜨거운 연기의 열 전달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 전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관의 안전과도 사실 직결된다고 볼 수 있죠. 열 전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많이 배우셨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 화염이 있으면 이 고체, 나무, 이 표면이 뜨거워지겠죠. 열을 받으니까 뭐 복사열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직접 닿는다든지 해서 이 뜨거워질 겁니다. 뜨거워지면 이 분자 간에 뭐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운동을 하겠죠. 그럼 옆에 있는 분자와 부딪혀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분자도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되어서 또 옆에 친구와 충돌을 해서 또 에너지를 전달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에너지를 얼마큼 전달하는지 그 식을 보면 L이라는 것은 이 길이입니다. 길이에 반비례하죠. 길이에 반비례하고 열 전도도에 비례하고 열 전도도가 크면 열 전도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A는 표면적입니다. 표면적이 넓으면 많이 전도를 한다. 열 전달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 표면과 이 시원한 부분의 표면의 온도 차이에 또 비례를 하는 거죠. 온도 차이가 크면 많이 전달된다는 거죠. 열 전달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열 전도도를 보면 열 전도도는 실험적으로 구해지며 물질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온도의 함수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열 전도도가 커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고체가 가장 크고 액체, 기체가 가장 작습니다. 열 전도도가. 그래서 기체에서는 열 전도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열 전도도가 낮은 물체는 주로 단열재로 사용합니다. 열 전달을 잘 못하기 때문에. 화재 초기에 쇼파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이 착화되었을 때 보통 연소 확대는 열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그 쇼파 물질 안에 있는 분자들 간의 열 전달을 통해서 옆쪽으로 화재가 확산을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초기 화재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이 진입하기 전에 출입문에 손을 대고 감지를 하죠. 뜨거운지.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뜨거운 열이 이 시원한 표면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전도죠. 우리 대원이 진입을 할 때 바닥에 손을 짚으면 이 바닥이 뜨겁죠.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도 전도죠. 미국 소방관의 방화복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겠죠. 이게 피부고 이 안쪽이 이제 안감이겠죠. 안감이고 여기에 이제 공기층 그리고 이게 이제 습기를 잡아주는 이제 그 층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공기층 다시 바깥쪽겠죠. 보면 이제 이 K 열 전도도를 보면 공기층은 열 전도도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즉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열 전도도를. 그래서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막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바깥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습기층 그 다음에 이제 안감 쪽에 또 열 전도도가 있죠. 그래서 이 열 전도도는 낮은 거겠죠. 낮아야 열 전도를 잘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방복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FDS를
활용한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고체의 점화와 그리고 화염 전파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초기 고체의 연소는 열 전도, 대류가 아니고 복사가 아니고 열 전도에 의해 가열되고 연소가 확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내화구조에서 화재실에서 비화재실로의 열 전달을 줄이기 위해서 열 전도도가 낮은 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로의 흡수 열량이 배관 내 물이나 부속류로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헤드 작동 지연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열 손실, 전도에 의한 열 손실을 발생하기 때문에 열 전도도가 적당한 그 재료를 써야 되겠죠. 대류는 온도차에 의해서 유독매체, 즉 유체를 통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연소 생성물이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해서 실링 제트가 생기면 이 부분, 천장 부분에 고체죠. 천장 부분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벽체 쪽에 커튼이라든지 액자 같은 데도 고체죠. 고체 에너지가 전달되죠. 그것을 대류라고 하죠. 대류는 가스의 속도가 클수록 더 많이 열 전달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점화 단계 이후 화재 초기 연소 확대에서 주된 열 전달 방법입니다. 즉 FDS를 구동할 때 열 확산이 대류에 의해서 된다고 설정이 되겠죠. 열 전달 공식을 보면 H가 대류 열 전달 개수고 A가 표면적 그리고 그 온도 차입니다. 유체와 그 표면의 온도 차입니다. 그런데 H는 유체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전 시간에 배웠지만 유체의 속도, 즉 연소 생성물, 연기의 속도는 간헐 영역에서 맥시멈 나온다고 했죠. 간헐 영역에서 1.9 Q도트의 5분의 1승입니다. 즉 Q도트, HRR에 비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HRR이 크면, 즉 화재 확산이 많이 되는 거죠. 확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열 전달이 빨리 발생한다.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하실 화재를 예를 들면 화재 초기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뜨거운 연기층이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죠. 이 연기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를 않을 겁니다. 화재 초기니까. 그런데 화재가 확산이 되면, 이런 식으로 화재가 확산이 되면 HRR이 커지겠죠. HRR이 커지면 이 유속, 연기층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이 시원하게 들어오던 이 층, 이 중성대 아래층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확산에 의해서 이 유체가 뜨겁기도 뜨겁지만은 이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이 대원이 받는 복사열이라든지 그리고 대류에 의한 열 손상을 많이 입겠죠. 이 초기보다는. 다음은 복사입니다. 모든 뜨거운 물체는 전자파의 형태로 열을 방출을 합니다. 저희 화염에서 열이 방출되죠. 그리고 이 고온 가스층, 뜨겁죠. 방출을 하죠. 복사열을 방출을 합니다. 또 이 위쪽 천장 부분, 고체죠. 조금 전에 배웠다시피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뜨거울 겁니다. 얘들도 복사열을 내죠. 자,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전자파의 형태로 공간을 가로질러 수열체까지 이동되는 열 전달을 말합니다. 진공에서도 가능하죠. 화재 초기가 지난 후 주된 열 전달 방법입니다.
이 고온가스와 화재 플룸에서 이 복사일들, 이게 플래시오버의 주된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사 열량을 보면 시그마,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죠. 상수고 열 전달 면적이고 그다음에 기하학적 그 형상이죠. 형상의 팩터고 인자고 그다음에 이제 고온의 사성 빼기 저온의 사성이죠. 이게 수열체죠. 그래서 보면 그 온도의 사성에 비례하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급격하게 복사 열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획실 화재에 있어서의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열을 받아서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열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구획실 구조상 팽창을 못 하겠죠. 그래서 구획실 안에 압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불역이 생긴다겠죠.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감소로 불역이 생기죠. 그래서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압력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열 팽창을 하지 못함과 그리고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함에 의해서 구획실 화재에 있어서의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플러스는 이 대기 밖에 있는 대기 압력보다 높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상대 압력이죠.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 밖에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압력이 생기가 플러스니까 밖으로 나가겠죠. 계구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이쪽은 낮으니까 밖에서 시원한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곳이 실의 압력보다 낮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곳이 낮은 이유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연기, 뜨거운 연기가 이 옆에 있는 공기와 마찰을 일으킵니다. 마찰을 일으키면 이 공기가 밑으로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올라가던 이 가연성 가스, 뜨거운 연기가 이 마찰에, 찬 공기와 마찰해서 식겠죠. 식으면 얘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소용돌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화재 플룸 인근에는 이런 소용돌이에 의한 공기 유입이 있게 됩니다. 공기 유입. 공기 유입이 있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화재 플룸 인근에서 공기 유입이 있게 되면 이쪽이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밀도가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공기는. 그래서 이 부분도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밖의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 영상은 미국에 있는 쇼핑몰에 직접 불을 질러서 압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한쪽에 화점이 보이죠? 화점이 보이고 이쪽이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한쪽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시간축 초단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압력 파스칼 단위입니다. 처음에 150초 정도까지는 이게 압력이 변하지가 않죠. 거의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처음에 시작돼서 어느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압력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안쪽에 불이 점점 커지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제 압력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연기가 조금씩 나오게 되겠죠. 안쪽에 압력이 높으니까 낮은 압력 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연기 색깔도 점점 진해지고, 그럼 부피도 커지고,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을 다 막게 됩니다. 출입문을. 피크에 올랐다가 점점 떨어지죠. 압력이 점점 떨어지죠. 압력이 떨어지니까 연기가 분출하는 연기의 속도라든지 그죠, 그런 게 조금 작아졌죠. 그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 압력이 상당히 세죠. 조금 전에 최대로 놓을 때 우리가 이 출입문을 닫을 수 있을지 아마 제 생각에는 못 닫을 것 같아요. 너무 압력이 세거든요. 다음 그래프는 온도와 압력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조금 전 그 테스트에서 보시면 이 시간 분단이고, 온도 화씨입니다. 그리고 시간 압력인데 이쪽이 파스칼입니다. 저희는 파스칼을 주로 쓰죠. 보면 이제 온도, 이 곡선이 이 곡선이 천장 정도 되는 높이에서의 온도 곡선입니다. 그래서 다른 곡선보다는 높죠. 천장 쪽이 더 높으니까 온도가. 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서 4분대 정도 돼서 4분 조금 넘으니까 최고의 피크 온도가 되죠. 그리고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 압력을 보면 압력도 2분 정도 돼서부터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금씩 올라가서 4분 정도 돼서 피크가 되고 떨어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비례한다고. 그리고 피크의 압력을 보면 한 170파스칼 정도 됩니다. 이 170파스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조금 짐작하기 어려워서 우리 부서실 그 재현 설비에 보면 그 압력 차압이 나옵니다. 차압. 부서실 재현을 한번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실 그 세대가 있고, 여기 이제 세대가 있으면 이 방화문을 열고, 그래서 출입문을 열고 놓으면 우리 부속실이 있죠. 부속실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방화문을 열어서 계단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여기 댐프에서 공기를 불어줘서 이쪽 부속실 압력을 높입니다. 가압을 하죠. 급기 가압이라고 하죠. 가압을 하게 되면 화재 시 거주자가 대피를 한다고 방화문을 열더라도 이쪽에 있는 연기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기 가압을 하는데, 이쪽에 있는 압력이 이쪽에 그 세대에 있는 압력하고 비교를 해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놨는데 최소 40파스칼입니다. 최소 40파스칼. 이 기준은 여기 불이 났을 때 연기가 그죠, 열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 세대의 압력하고 급기 가압했을 때의 압력하고 차이가 40파스칼 이상 돼야 연기가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대 차압은 110뉴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화문의 세대의 방화문의 크기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화문을 보통 2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2m 정도로 생각했을 때 2제곱미터가 되면
이 나누어 보면 한 55 정도 되겠죠. 55 파스칼 나옵니다. 즉 최대는 55 파스칼입니다. 이 최대 기준을 정한 이유는 이쪽이 너무 높으면 이 세대 안에 있는 대피자가 나올 때 문을 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쪽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압력 차이를 55 파스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시면 우리가 170 파스칼이 나왔죠. 그걸 만약에 우리가 그 실내에 있으면서 여기 만약에 170 파스칼이 차압이 170 파스칼이 된다면 만약에 문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열리기 때문에 열고 나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쇼핑몰 그 테스트에서 170 파스칼은 엄청 큰 압력이죠. 유럽에서 화재 관련한 워크숍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어떤 나라에서는 이 세대문이 밖으로 열리지 않고 안으로 열리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 아파트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이쪽 세대 거실에 불을 질러 놓고 자기는 이제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이 불을 질러 놓고 점화를 시키고 잠시 후 이 문을 열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 문이 안 열려요. 왜냐하면 이 거실의 압력이 너무 높아졌어. 거기 점화를 시키고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문이 안 열려서 밖에 있는 대원이 이 문을 밀어줍니다. 밀어주는데도 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이 세대문 열리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그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압력이 세진다는 거죠. 조금 전에 쇼핑몰 테스트는 개방된 구역실이었습니다. 그 출입문이 개방되었죠. 이 실험은 한 30평 정도 되는 주택에서 실험을 한 건데 거실입니다. 거실에 화점이 있고 방, 주방, 식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질렀을 때 압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 표에 나옵니다. 요 분단위 그리고 화씨 온도 분단위 압력 파스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분 좀 넘으니까 이쪽 선이 이 거실의 바닥에서 1.5m 높이에서의 온도 곡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한 4분 정도 넘으니까 최고 피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왜 낮아집니까 이게? 여기 밀폐됐으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점점 죽겠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압력 곡선을 보면 자, 2분 좀 넘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압력도 점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분 이상 되니까 피크점에 이르러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압력도 점점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봐야 될 게 0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압력이 0보다 작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절대 압력이 아니고 상대 압력이라 했죠. 그래서 이쪽 거실의 압력이 바깥의 압력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면 이쪽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공기가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공기가. 요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은 요 틈새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유리가 있으면 유리 틈새 이런 쪽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겠죠. 이 영상은 2층짜리 주택에서 모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1층엔 거실에서 거실에 화점이 있고 연기가 주택 내에 있는 실내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방을 통해서 유리창으로 분출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커지면 연기가 분출되었죠. 연기가 분출되었는데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안쪽이 음압이 형성이 됩니다. 음압이 형성되면 나오던 연기가 더 이상 못 나오겠죠.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겠죠. 안쪽으로. 그래서 연기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걸 연기가 숨을 쉰다고 하죠. 우리 영화 백드래프트에서 저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밀폐된 구획실에서 안쪽에 음압이 형성이 되더라는 게 이제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연기 유동이란 것은 이 압력에 의해서, 압력 차이에서 유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죠. 우리가 불역이 생겼죠. 불역에 의해서 연기가 위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열을 받으니까 그 가연성 가스들이 열 팽창을 해서 이제 또 연기 유동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부분, 그 압력이 생겨서 연기 유동이 생겼죠.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연돌 효과, 우리가 뭐 굴뚝 효과라고도 하죠. 스택 이펙트.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압력, 그 다음에 공조 설비에 의한 압력 변화, 그리고 피스톤 효과에 의한 압력 변화에 의한 연기 유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기 유동을 어느 정도 좀 아셔야 화점이 어디는지 빨리 발견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요구조가 있는 곳으로 이게 연기가 지금 유동을 하고 있는지, 뭐 앞으로 유동을 할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연돌 효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 건축물, 더 높은 건축물, 고층 건물에 보면 밖에는 마이너스 한 5도, 마이너스 10도, 뭐 0도 될 거고, 안쪽은 우리가 22도, 23도 뭐 되겠죠. 안은 따뜻하죠. 그래서 이 중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수직 그 통로, 즉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승강로, 그죠? 승강로, 승강기 승강로를 보면 이 중성대 위쪽은 이 밖에보다 압력이 높습니다. 예, 온도 차이에 의해서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기 유동이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성대 아래쪽에는 반대쪽으로 됩니다. 이 압력이 밖에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연기 유동이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연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 유동을 보면 아래층 중성대 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뭐 위에서 나도 마찬가지죠. 연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빠져나가는데 이쪽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중성대가 있으면 중성대 아래쪽에 있는 이런 각 세대로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밖에 있는 시원한 공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리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로 상승해서 중성대 위에 있는 세대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자, 여름을 보면 여름에는 이쪽 밖에가 35도, 그리고 안쪽이 23도니까 사실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겨울과 반대로 압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겠죠. 여기가 낮겠죠. 여기 중성되고 여기가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기가 흐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기가,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겠죠. 이거 보면 여름에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위층에서 화재가 나면 각 세대 계구부를 통해 가지고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죠. 들어와서 밑으로 하강을 합니다. 하강을 해서 중성대 아래쪽에 있는 세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분출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뜨거운 연기는 부력에 상승하려고 하잖아요. 상승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강하는 힘을 극복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역학에서는 이 부분 연돌 효과, 그렇죠. 반대의 연돌 효과죠. 굴뚝 효과죠.
여기 내려오는 것, 이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덴버 소방서에서 테스트한 영상인데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1층 겨울철, 여기 눈이 밖에 보이죠. 그건 겨울철이죠. 겨울철에 이 문을, 출입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시원한 공기가 밑에서 저층에서 들어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바람이 많이 들어오죠. 이게 이제 굴뚝 효과죠. 연돌 효과. 이게 우리 화재각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난방 쪽이죠. 난방. 이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또 대피해야 되겠죠. 아래층을 또 대피해야 되니까 에너지 손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을 앞에 또 하나를 더 만들어, 이중문을 만들어가 이거 열고 들어올 때 이 앞에 문은 닫혀 있고, 이 앞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뒷문이 닫히는 구조로 하죠. 또는 그 회전문이죠. 회전문. 회전문을 만들면 이 들어올 때 이 바람이 잘 안 들어오죠. 물론 이 회전문이 이제 안전상에 나중에 대피할 때 문제는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옆에는 이런 식으로 출입문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바람에 의한 압력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 보면 이 부분은 정면으로 바람을 맞습니다. 맞지만 이쪽 위에 부분은 이제 회오리 치고, 이쪽 아래쪽도 좀 회오리가 치고, 이 뒤쪽 회오리, 이 뒤쪽 회오리. 이 압력 분포를 보면 이 길이가 긴 것이 압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고층, 우리가 하이라이즈를 하는데 하이라이즈, 고층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압력이 최고 위쪽이 가장 높다는 거죠. 가면서 점점 낮아지죠. 자, 이쪽에 조금 전에 보면 이 회오리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가 이렇게 말리니까 이쪽에 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위쪽, 지붕 쪽을 보면 소용돌이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쪽에 압력이 낮겠죠. 자, 압력이 낮아서 이쪽은 어때요? 이 음압이 생긴다는 거죠. 음압.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 뒤쪽도 소용돌이가 생기니까 음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압력이 요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보면,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올라올 때 이쪽은 어때요? 세대로 통해 가지고 바람이 들어오겠죠. 이 압이 세니까 들어오고, 이쪽은 음압이니까 연기가 요 지붕 쪽으로 혹시 있다면 이런 쪽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뒤쪽 세대 계구부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다음은 공조설비입니다. 공조설비는 우리 실내의 공기의 습도나 쾌적한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설비죠. 구조를 보면 이쪽에 이제 팬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덕트를 통해 가지고 밑에 그릴, 그다음에 이 디퓨저라고 해놨네요. 자, 보면 이쪽에 빨간 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실내에 있었던 공기를 빨아당기는 거죠. 이 리턴이라죠. 리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리턴 에어라죠. 다시 돌아가서 이쪽에 이제 물론 팬이 있겠죠. 팬에는 빨아당기는 게 있죠. 팬에서 빨아당기면 이제 리턴되는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다시 신선한 공기를 또 빨아당깁니다. 당겨서 얘들이 두 개가 필터라든지 그 다음에 냉온 장치를 거쳐서 다시 팬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공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천장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리턴 그릴이 뭐 아래쪽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천장에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장에. 그럼 여기서는 흡입을 하죠. 아니면 천장에서 흡입을 한다면 압이 좀 낮아지겠죠. 흡입하면 이 전체적인 압이 낮아집니다. 그죠? 압이 낮아지고 공기 유동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 핫점실 같으면 빨아당겨서 다른 실로도 또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이 가압이죠. 자, 공기를 공급하죠. 공기를 공급하면 이 안쪽에 또 압력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또 연기의 흐름이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공조 설비를 통해서도 압력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공조 설비 컨트롤하는 게
필요할 경우가 많죠. 다음은 피스톤 효과에 의한 압력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고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상승을 한다면 이쪽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면 여기가 압력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쪽보다는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기 유동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승강장이라든지 각 세대를 통해 가지고 계고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아래쪽은 압이 낮아지겠죠. 압이 낮아지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연계 유동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겁니다.